학교폭력 신고 막상 하려고 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 건지 정말 막막하게 느껴지실 때가 있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2025년부터 시행될 정부의 공식 가이드북을 바탕으로 우리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부모로서 뭘 알아야 하는지,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 모든 과정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아마 많은 부모님들이 이 질문 앞에서 마음이 참 복잡하실 거예요. 괜히 신고했다가 일이 더 커지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도 드실 거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막연한 두려움을 갖는 대신에 정확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아는 겁니다. 지금부터 그 절차의 지도를 저랑 같이 한번 펼쳐보시죠. 자, 오늘 우리는 하나의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따라가 볼 겁니다. 먼저 도대체 어디까지를 학교 폭력이라고 부르는 건지 그 정의부터 시작해서요. 그 다음엔 사건이 딱 터졌을 때 학교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조치가 결정되기까지 어떤 길들을 거치게 되는지 살펴볼 거고요. 이어서 학생들에게 내려지는 조치들, 마지막으로 그 결정 이후의 이야기까지 이 5단계를 따라가다 보면 전체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지실 겁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정의부터 제대로 아는 거겠죠. 어떤 행동이 공식적으로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지 알아야 그 다음 절차들도 의미가 있으니까요. 법이 말하는 학교폭력의 범위,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을 수 있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학교폭력의 핵심,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학생에게 신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아니면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모든 행위.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그게 학교 아니냐 밖이냐, 이런 장소나 시간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학교 밖에서, 심지어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난 일이라도 학생이 대상이라면 전부 학교폭력에 해당됩니다.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주먹 다짐 같은 건 학교폭력의 정말 일부일 뿐이고요. 요즘은 훨씬 더 교묘해졌죠. 말로 상처 주는 거, 은근히 그룹에서 빼돌리는 따돌림, 소위 빵 셔틀 같은 강요는 물론이고요. 특히 요즘 문제되는 거, 바로 딥페이크 같은 신종 기술을 이용한 사이버 폭력까지. 이 모든 게 공식적인 학교폭력 처리 대상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사건이 신고되면 가장 먼저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특히 이 첫 48시간, 이게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간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시기거든요. 이때 학교가 뭘 해야 하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절차는 정말 신속하게 진행돼요. 신고가 딱 들어오면 학교는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관련 학생들을 분리해서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해요. 이게 첫 번째 의무고요. 그리고 곧바로 양쪽 부모님께 연락을 드리고 48시간 안에 교육지원청에 공식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이건 학교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의무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왜 신고하는 걸 망설일까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거든요. 내가 신고한 거 알려지면 어떡하지? 하는 그 걱정이요. 그래서 법이 아주 강력한 안전장치를 마련해뒀습니다. 신고한 사람의 신원은 무슨 일이 있어도 비밀로 지켜진다는 것. 이건 그냥 약속이 아니라 법적인 의무입니다. 자, 신고된 모든 사건이 똑같은 길을 걷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갈림길이 나타나죠. 사안이 얼마나 무거운지에 따라서 학교 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지 아니면 공식 위원회로 넘길지가 결정되거든요. 이 두 가지 길은 과정도 결과도 아주 다릅니다. 왼쪽에 있는 학교장 자체 해결은 말 그대로 비교적 가벼운 사안일 때 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신체나 재산 피해가 심각하지 않고 이게 막 지속적인 괴롭힘이 아니었다는 등 4가지 조건을 전부 만족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결정적인 게 있어요. 바로 피해 학생과 부모님의 동의입니다. 다른 조건이 다 맞아도 피해자 측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무조건 오른쪽 길, 그러니까 공식 기구인 심의위원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럼 사건이 심의위원회로 넘어갔다고 해보죠. 여기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까요? 위원회는 딱 2가지를 동시에 봅니다. 하나는 피해 학생을 어떻게 보호하고 지원할 것인가? 또 다른 하나는 가해 학생을 어떻게 선도하고 책임을 묻게 할 것인가? 이 2가지 측면을 모두 살펴보는 거죠. 가장 먼저 피해 학생을 위한 조치를 드린데요. 여기서 핵심 단어는 회복입니다. 전문가한테 심리상담이나 치료를 지원하는 건 기본이고요. 아이가 불안해하면 임시보호시설을 알아봐주거나 아예 학급을 바꿔서 가해 학생과 마주치지 않게 하는 등 학생이 다시 안정을 되찾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데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가해 학생한테는 1호부터 9호까지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서 단계별로 조치가 내려집니다. 서면 사과 같은 가장 가벼운 1호 조치에서 시작해서요. 학교 봉사, 특별 교육을 거치고 사안이 심각하면 학교에 못 나오는 출석 정지, 다른 학교로 강제로 옮겨지는 전학, 그리고 고등학생의 경우엔 가장 무거운 조치인 퇴학까지도 가능합니다. 자, 이제 위원회에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럼 모든 게 끝난 걸까요?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아주 중요한 과정들이 남아 있어요. 결정에 동의하지 못할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기록이 나중에 어떻게 남는지,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위원회의 결정이 무조건적인 최종 판결은 아니에요. 만약에 그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피해 학생이든 가해 학생이든 양쪽 모두에게 한 번 더 판단을 구해볼 기회가 주어집니다. 바로 행정심판이라는 공식적인 불복 절차를 통해서 말이죠. 가해 학생에게 내려진 조치는 학교 생활기록부에 남게 되는데 이게 나중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벼운 1호에서 3호까지는 조건을 잘 지키면 기록을 안 남길 수도 있지만 4호부터는 얘기가 달라져요. 졸업하고 나서도 최소 2년 동안 기록이 따라다니고요. 8호 전학 조치는 4년, 9호 퇴학은 아예 영구적으로 남아서 사실상 대입 같은데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기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절차의 목표가 단순히 벌을 주고 끝내는 데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 가이드북이 정말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바로 관계 회복 프로그램이거든요. 처벌을 넘어서 관련된 학생들이 서로 동의하에 대화하고 이해하면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건강한 학교 생활로 돌아가도록 돕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해결이라고 보는 거죠. 네, 오늘 우리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 복잡하고 또 어려운 길을 함께 걸어봤습니다. 이런 표준화된 절차, 물론 공정한 해결을 위해서 꼭 필요하죠. 하지만 이 모든 걸 알아본 끝에 우리는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복잡한 절차가 아예 필요 없는 학교,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가정에서, 학교에서, 또 사회 전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입니다.